또 다른 질병의 등장. 처음에는 ADHD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엔 어린이 식이우울증이 만연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90년대 후반에는 청소년 양극성 장애가 대정세에 등장했다. 신문과 잡지에서 이 현상에 대한 특집을 실었고 정신의학에서는 다시 한번 과학적인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모습을 설명했다. 정신의사 드미트리 파폴로스는 베스트셀러의 양극성 어린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정신의학계에서는 10대 중후반까지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조증은 극히 드물다고 오랫동안 여겨져왔다. 하지만 연구 분야 선두의 과학자들은 양극성 장애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이 가능하고 이전 생각보다도 훨씬 더 흔함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40배나 증가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에 당시의 타임은 청년과 양극성이라는 제목 기사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시했다. 이 잡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만으로 청소년 양극성 사례의 폭발적인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불분명할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양극성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가능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상태로 몰아넣는 무언가가 환경이나 현대의 생활 방식 안에 존재할 것을 우려한다. 그 추측은 완벽하게 납득된다.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오래도록 알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의사들은 어린이들 수천 명이 조증 증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차렸을까? 하지만 타임이 독자들에게 제안한 것처럼 환경 속 새로운 무언가가 이러한 행동을 유발했다면 유행병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전염성 요인의 유행병을 부추긴다면 청소년 양극성 장애의 증가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현대 유행병을 일으키는 외부 요인을 식별 가능한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울병은 정신약물학 시대 이전에는 10,000명 중에서 1명꼴로 발병하는 드문 질환이었다. 15에서 19세에 처음 발병하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대개 20대 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양극성 장애가 실제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아과 의사와 의학 연구자들 모두 이 점을 종종 강조한다. 1945년에 찰스 브래들리는 어린이 조증이 매우 드물기에 어린이의 경우에 조증을 정신병 진단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오하이오 주 의사 루이스 룰리는 1950년에 문헌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했다. 관찰자들은 조증이 어린이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년 후에 바튼 홀은 5에서 16세 정신과 환자 2,200명의 사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조울병은 단 2건만 발견했다. 두 경우 모두 환자는 13세 이상이었다. 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조울 상태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혹은 성인이 된 후의 인격이 갖는 질병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뒷받침한다. 1960년 워싱턴 대학의 정신과 의사 제임스 앤서니는 의학문헌에서 어린이의 조울병 사례 보고를 다시 뒤졌지만 단 3건만 찾아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인상현상으로서 유아기에 조울병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런 사례의 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정신과 의사들은 과잉행동 어린이에게 리타니를 처방했고 1976년 워싱턴 대학교 5의 소아신경과 전문의 워렌 와인버그는 미국 소아질병학회지에 어린이가 조증에 걸린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조증이 어린이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조증을 나타내는 어린이를 식별하고 자연 경과를 명확하게 하고 이러한 어린이에게 적절한 치료를 수립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것은 의학문헌에서 어린이 양극성 장애가 본질적으로 발견된 순간이었다. 논문에서 와인버그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 질환을 앓은 5 어린이의 사례를 검토했지만 5명 중에서 적어도 3명이 조증이 되기 전에 3만 개 항우울제나 또 리탈린으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서둘러 지나쳤다. 2년 후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조울병에 걸린 어린이 9명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역시 9명 중에서 7명이 이전에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또는 행동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물로 치료받았던 사실을 간과했다. 그 이에 1982년 UCLA 신경정신의학 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로버와 가브리엘 칼슨은 청소년 양극성 이야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다. 항우울제로 치료한 청소년 60명 중에서 12명이 3년 동안의 양극성으로 변했는데 이런 약물이 조증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만한 지점이다. 하지만 스트로버와 칼슨은 이 연구를 통해서 항우울제를 진단적인 도구로 사용 가능하다고 파악한다. 항우울제 일부가 일부 어린이에게 조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만이 항우울제에 대한 조증 반응을 보이므로 약물이 양극성 질환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의 데이터는 잠재적인 우울, 아형 간 생물학적인 차이가 조기 청소년에 이미 존재하고 또 이의 감지가 가능하며 양리학적인 시도가 청소년의 특정 정동 증후군 구분에 신뢰할 만한 한 가지 도움이 될 것을 드러낸다. 어린이 양극성 질환의 감염 기기는 곧 가속화하였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리탈린과 항우울제 처방이 시작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양극성 장애가 폭증했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통제 불능인 어린이 수가 급증했고 1995년 오레곤 연구소의 피터 루빈스는 전체 미국 청소년의 1%가 양극성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3년 후에 칼슨은 자신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어린이 환자 중에서 63%가 조증을 앓는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정신약물학 이전 시대의 의사들이 어린이에게 거의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증상이었다. 그녀는 언급한다. 조증 증상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다. 실제로 루빈슨의 역학 데이터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 양극성 진단을 받고 퇴원하는 어린이 수는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5배나 증가하며 이제 미국에서는 사춘기 전 어린이 50대당 1명꼴로 이 지독한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알려졌다. 텍사스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허시펠트는 2002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다. 아직 정확한 수는 알지 못한다. 양극성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만 다만 알 뿐 진단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양극성 어린이 만들기. 이러한 연대기를 교류할 때 정신사각제와 항우울제가 왜 이러한 의인성 효과를 가지는지 설명할 데이터를 찾아야 한다. 500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을 이러한 약물로 치료하면 20% 정도가 양극성 진단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증상이 악화한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이형병에 수학적으로 합산 가능한 의인성 피해의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리탈린부터 시작하겠다. 리탈린이 처방되기도 전에 암페타민이 정신증 조증 사파를 유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려졌다. 실제로 정신의학 연구자들은 자연병의 도파민 가스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암페타민의 효과를 지적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암페타민은 뇌의 도파민 수를 증가시키고 정신증을 유발한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197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의과대학의 의사 데이비드 야노브스키는 조현병 환자에게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3가지 약물을 투여하여 이 가설을 시험했다. 3가지 약물 모두 환자들의 정신병적인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메틸페니데이트는 정도가 가장 심해 증상의 심각성을 2배로 증가시켰다.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고려할 때 정신과 영역에서 어린이들에게 리탈린을 투여하지 하면은 많은 어린이들이 조증이나 정신병적인 사포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협에 정량화는 어렵지만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들은 1999년에
평균 21개월 동안의 정신 자극제로 치료한 ADHD 어린이 96명 중에서 9명에게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2006년 FDA는 이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0년, 2005년에 FDA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자극제 유발 정신증 및 조증에 대한 거의 1000건의 보고를 받았다. 이러한 약물 안정성 감시 체계인 매드워치의 보고가 실제 부작용의 건수가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5년 동안에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 10만 명이 정신증 또는 조증 사파를 겪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FDA는 이러한 사파가 정신증에 대한 식별 가능한 위험 요인을 갖지 않는 환자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분명히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었고 사례의 상당 부분이 10세 이하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FDA는 이렇게 기록한다. 곤충, 뱀, 벌레와 관련된 환시 및 환촉이 어린이에게서 우세하다는 점이 놀랍다. 약물 유발 정신증이 발생하면 어린이들은 보통 양극성 장애의 진단을 받게 된다. 또한 약 처방을 받은 ADHD 양극성 질환으로 진단되는 과정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잘 알려졌다. 양극성 어린이와 청소년 1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드미트리 파폴로스는 65%가 정신자극의 처방에 대해서 경조증, 조증 그리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발견했다. 2001년 신시내티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멜리사 멜벨로는 조증으로 입원한 청소년 환자 31명 중에서 21명이 정동사파가 시작되기 전에 정신자극제를 복용하는 중이었다고 보고한다. 면서 고백한다. 여러 번 약물이 양극성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어린이들에게 우울증 및 조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정신자극제는 더 큰 문제를 갖는다. 정신자극제는 어린이들이 매일 각성 상태와 불쾌감 상태를 반복하게 만든다. 어린이가 약물을 복용하면 시냅스의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여 각성 상태가 만들어진다. 어린이 이로써 에너지 증가, 집중력 증대 및 과민성을 보인다. 어린이에게 불안, 짜증, 공격성, 적대감, 수면 어려움 등도 나타난다. 더 극단적인 각성 증상으로는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 그리고 경조증 행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약물에 뇌에서 빠져나가면 시냅스의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피로, 무기력, 무관심, 사회금단, 우울증과 같은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부모들은 이러한 일상적인 무너짐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각성 및 불쾌감 증상은 NIMH가 양극성 어린이의 특징으로 식별하는 바로 그 증상이다. NIMH에 따르면 어린이 조증의 증상으로 활력 증가, 목표 지향적인 활동 강화, 불면증, 과민성, 동요, 파괴적 흥분 등이다. 어린이 우울증의 증상으로 에너지 상실, 사회적인 고립에 대해서 흥미 상실, 슬픈 기분 등이다. 요컨대 정신자극제를 복용하는 모든 어린이는 약간의 양극성으로 변하며 ADHD 진단을 받은 어린이가 정신자극제 치료를 받은 후에 양극성 진단으로 전달될 위험도 정량화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조셉 비드먼과 동료 연구자들은 1996년 ADHD 진단을 받은 어린이 140명 중에서 15명이 4년 이내에 초기 진단 시에는 어떤 양극성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한다. 이는 청소년 양극성 유행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수학 방정식을 제공한다. 현재 미국처럼 한 사회가 어린이와 청소년 350만 명에게 정신자극제를 처방한다면 이 간염으로 양극성 청소년 40만 명이 양산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타임이 지적했듯이 양극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 대부분은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을 먼저 진단받게 되는데 ADHD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제 SSRI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항우울제가 성인에게 조증, 사파를 유발하면 잘 알려졌으며 당연히 어린이에게도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1992년 어린이에 대한 SSRI 처방이 막 시작되었을 때 피츠버그 대학 연구진은 프로작으로 치료받은 8에서 19세 남아의 23%가 조증 또는 조증 유사 증상을 보였고 다른 19%는 약물로 인한 적대감을 나타냈다고 보고한다. 일라일릴리의 어린이 우울증에 대한 프로작의 첫 연구에서 프로작으로 치료받은 어린이 6%가 조증 세포를 겪었지만 의학 집단에서는 아무도 조증을 경험하지 않았다. 한편 루복스 항우울제의 일종인데 18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4%의 조증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 2004년 예일대학의 연구진은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에서 항우울제를 유발하는 조증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들은 13세 미만에서 가장 높음을 발견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40만 명은 ADH를 통해서 그리고 적어도 50만 명 이상은 항우울제를 통해서 양극성 어린이로 유입되는 등 어인성 유행병의 발생 소치를 확보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루이빌 대학의 정신과 의사 리프 말라크는 2003년 청소년 양극성 환자 79명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49명이 조증이 되기 전에 정신자극제나 항우울제로 치료를 받았었다고 밝혔다. 같은 해에 파블로스는 연구 대상이었던 195명 양극성 어린이 중에서 83%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먼저 진단받았으며 3분의 2가 항우울제에 노출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아니 파에다는 1998년 2000년 사이에서 뉴욕 루치비니 기분장애 클리닉에서 양극성 질환 치료를 받은 어린이의 84%가 이전에 정신과 약물에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미리 노출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윈 버크는 어린이 및 청소년 정신의학 아카데미 학회지에 공동으로 다음 편지를 썼다. 대부분 어린이는 처음에 ADHD 진단을 받고 정신자극제 그리고 항우울제에 투여받았지만 반응이 않거나 또 분노, 불면, 초조, 압출, 언어 같은 조증 증상을 겪었다. 부모들은 이러한 현상을 넘치는 에너지 현상으로 표현한다. 정신자극제, 사망계 항우울제, SSRI 치료를 위해서 조증 또는 혼재성 상태가 촉발되거나 악화하는 동안에 첫 입원 발생이 수행이 되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SSRI 처방받으면서 대학 캠퍼스에서도 조증 환자가 급증했다. 마지막 정의는 네덜란드에서 나왔다. 2001년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들은 자국 내 어린이 양극성 질환 사례가 39건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그 후에 네덜란드 연구자 카릴리엔 라이프 하르트는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양극성 장애를 앓는 부모의 자녀를 연구했다. 그 결과로 미국의 어린이 네덜란드의 어린이보다도 20세 이전에 양극성 증상을 보일 확률이 10배 더 높은 사실을 발견했다. 라이어르트는 이러한 자의반 원인으로 미국에서는 어린이 환자에게 항우울제와 정신자극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 모든 것은 유행병이 대부분 의인성임을 말해준다. 50년 전만 해도 의사들은 10대 청소년에게 조울병을 거의 보지 못했고 청소년에게 진단을 내린 경우도 거의 안 나타난다. 그러다가 소아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또 과잉행동 어린이에게 리타니를 처방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의학수학설지에도 조증 어린이에 대한 사례가 보고가 실리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이탈리안 처방의 증가함에 따라서 커졌고 SSRI가 도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후에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약물 모두 어느 정도 어린이 청소년에게 양극성
증상을 유발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양극성 질환 진단에 따르는 경로는 최소 3가지 더 존재한다. 이런 경로. 유행병 확산, 의성 물질의 확산, 정신자극제, 청소년 양극성 비약, 장애 인구 수의 비약.